꽁꽁 얼어붙은 한강. 임진강이죠. 예.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 임진강 위로 공비들이 걸어가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17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시간이 좀 지났을 텐데 그 방송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엠크나이트 호프데이에 박가영 아나운서와 노승희 아나운서 둘이 절친이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했고요. 노승희 아나운서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원래 앨범 준비까지 했었어요. 진짜로? 네. 대학생 때. 졸업 앨범. 우리가 말하는 그 앨범이 아니라 요새 저를 못 하셨다고. 앨범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수 음반 준비생. 발매까지 준비했었다. 네 맞아요. 곡까지 오. 나왔었던. 진짜요? 네. 그거 받았어요? 야, 그러면 거의 좀 준가수네. 준프로네, 준프로. 네. 그거 취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M잔 기획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트로트 기획사로 한번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직영을 넓혀볼까? 예. 근데 걔 몰라요. 그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누구 마냥?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 집에 들여보내 놓으면 다시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형적으로 잘 되면 바로 배신할. 아니, 배신은 안 해. 배신은 안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배신 네. 안 하는데 차라리 배신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배신 안 하고 사고만 치는 스타일. 그 소속사 대표 홍장원 씨가 계속 기사에 나오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소속사 대표도 제 동기거든요. 우리 기수에 그런 식으로 문제 생기는 사람이 두 명이나 나올 수는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트로트네요. 네. 계속. 노승희 아나운서가 한 몇백억 벌어줬다. 그러면 음주운전 걸리시면 네. 내가 운전했다 해주실 겁니까? 당연하지. 출두하면서 술 빨면 들어가죠. 술 빨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또 이제 술치기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 음주운전 들어갑니다. 술치기라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탄핵해서 절대 그러면 안 탄핵해야 됩니다. 되거든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 죄를 저졌으면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창석 작가가 또 뒤늦게 합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친한 형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그 장원이 형이 딱 그 시간에 전화 왔을 때 엠크나이트 전화 통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도 조금은 취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을 되게 황급히 제가 정리하고 나도 모르게 일산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장원이 형 때문이겠지. 네. 자, 북한에서 온 오물, 부산에서 온 노승희. 부산에서 온 노승에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렇지. 그럼요. 북한에서 온 건 똥풍선입니다. 네. 거기는 뭐 건질 게 없잖아요. 승혜 씨랑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술자리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매력적인 아니, 저는 노승희 씨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막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들이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재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평가절하되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오히려 네. 오히려 여우같이 행동하고 이랬으면 더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캐릭터 때문에 사실 네네. 외모가 묻힌다. 네. 자꾸 지 친구라고 또 감싸둡니다. 네. 지도 그 대학교 때부터 지 옆에 그냥 호위무사로 들이댔거든요. 지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요긴 했습니다. 제 고향 또 네. 지킴이기 때문에 또 네. 부산 방송에서 또 있기 때문에 지킴이. 네, 또 여러모로 또 반갑고. 네. 네. 아, 근데 말 나왔으니 말인데 부산이란다. 그 북한에서 보내는 그 오물 풍선 말이죠. 아니 북한이 원래 정상 국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정상 국가가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 정상국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정상 국가는 아니어도 국가의 형태는 띄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을 뿐이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합니까? 아니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북한의 주 수입원은 해킹입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해킹이에요. 네. 그게 주 수입원인 나라한테 네. 뭐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음. 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마약 거래로 돈 번다는 얘기도 있죠. 예. 음. 그렇죠. 빙두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죠. 네. 빙두라고 하는 걸 북한 마약이라고 하는데 네. 북한은 그 화공업 단지 내에
그 마약을 하는 연구소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범죄로 돈을 버는 나라 뭐 알겠어요. 근데 오물풍선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오물풍선은 너무 심했어. 너무 짜치잖아. 엿먹을 하죠. 네, 아니, 엿먹을 그걸 하죠. 모으고 있는 북한 인민들 생각하니까 더 약간 참혹해 느끼. 아니 근데 어차피 뭐 비료 때문에라도 이렇게 모아놓은 걸 안에 넣었겠죠. 아니,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기보다는 안 한 척이라도 하든가. 이거 했다. 씨발 우리가 했다. 이러잖아. 그것도 김여정이가 야 똥맛 봐라 이렇게 정도로 하면 야 이건 좀 아, 너무 짜치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본에서 날아올 수가 없고 중국에서도 날아오기 너무 멀기 때문에 네. 북한 말고는 답이 없는데 네. 너무 짜치긴 합니다. 저도 볼 때 좀 네. 아니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걸 좀 풀어내려면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경제 발전에 좀 이용하려면 북한도 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명분이 생길 텐데 이건 뭐 같이 뭐 이렇게 말도 하기 싫을 정도의 행위들을 하니까 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답답한 거죠. 네. 우리 저기 네이다비 형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게 보이나요? 그 정도 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네, 사실 헬기도 대공 레이더로 했을 때는 작은 점이거든요. 네, 그 헬기도 크기에 따라 다른데 네. 그 정도는 안 잡힌다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이제 육군에도 그 RS 센터라고 해서 레이더 감시대가 있어요. 그게 작은 일시적인 지역에서는 그 정도 크기가 좀 잡힐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게 그 작은 것도 있지만 무슨 진짜 열기구만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잡힐 수도 네,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가 돼야 대공 레이더에 이게 저는 그래서 레이다비 형들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아요. 존나 짜증 날 그러니까. 겁니다. 그 어제 뭐 제대하기도 했지만 지금 근데 저희가 제대한 지도 한 20년 정도 돼서 네. 기술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죠. 뭐 레이더에. 기술이 발전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검문도에서 있었을 때는 이제 SPS 95kg라고 하는 레이더를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쟁 전후에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됐네요. 이게 2006년 군번인 제가 7, 80년대 쓰던 거를 가져다 썼으니 과연 업데이트를 해줬을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업데이트 안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옛날 거 쓰고 있을 네.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면 이제 위성이 발달하면서 각 기지별로 레이더 기지가 중요하긴 하나 무인화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새 거를 넣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그 이거는 뭐 여담으로 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그 B라도 보내지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B라도 있잖아요. 대북 전단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자가 있거든요. 그 업자분을 제가 그래요?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그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 남쪽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낼 때도 있지만 북쪽에서 밑으로 보낼 때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그 바람 방향에 따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하는 그 단체들이 의외로 돈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북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뭐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금이 일본에서 온다는 얘기를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독점인가요? 어떻게 네? 좀 뛰어들어 볼까?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 수익 사업이 아니야.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중간에 낀 업체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돈 거긴 하죠. 벌려고. 근데 일본 쪽 자금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면 뺏어오기 힘들 겁니다. 라인도 뺏기는데 지가 있던 건 안 내주겠죠. 아니, 왜냐면 틈새 대북 관계에 시장인 줄 있어서 알았는데. 일본이 긴장을 긴장을 올리는. 만드는 그렇죠.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기 그래서 때문에 팔아먹고 그게 막 사실이라면 네. 그냥 그분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보통 이제 대북 전단을 이제 그렇죠. 경기도 인근에서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법률로서 그 불법적인 걸 할 수 없는 그 시행령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에서는 그걸 막아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는 정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게 그대로 유지가 이어지지 되겠죠. 않을까라고 추측. 근데 뭐 그런 갈등이니 뭐니 그냥 오물풍선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냥. 너무 솔직히 말해서 2018년에 진짜 언제든지
그 남북 관계가 내일 당장 더 개선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시기가 2018년이었는데 와 지금 이제 8년 지났나요? 아니 8년 6년. 네. 6년 만에 다시 오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때는 뭐 연락사무소 폭파도 있고 뭐 했었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발전 모멘텀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이번에 그 오물풍선 보면서 북한의 약간 광인 전략인가 싶기도 했어요. 매드맨. 전략이겠죠. 전략으로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네네. 모든 광인 전략 맞겠죠. 나 미친 놈이야. 건드리지 마. 아니 그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광인 전략으로 부를 것이냐,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뭔가의 전략 전술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죠. 네. 네네네. 저는 좀 신기한 게 이제 늘 벼랑 끝 전술을 펼쳐왔는데 공해상으로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가셨거든요. 오물이 내려오니까 비상소집을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국가의 안보에 어떤 것이 더 위험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12시 다 돼가지고 핸드폰에 왕 울려가지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저 삐라 살포되고 있다고 외출을 자제하라 그래서 처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삐라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야 되지? 이 일산 사셔가지고 예, 네. 저도 여기 사는데 아. 12시 한 11시 50분인가요? 갑자기 울렸어요. 왕 울리는 거. 서울은 안 울렸어요. 서울 울렸나요? 안 울렸어요. 저도 안 울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사시니까 또 이제 네. 이런 이 얘기는 접경 고향 일산 사람들은 치명적인데. 일산을 접경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멀지 않아요? 아니야 접경 지역이지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안전하시려고 용산 사시니까. 용산은 좋겠다. 용산은 좋겠다. 야, 용산에도 무인 항공기 날아갔다 갔습니다. 네. 안전하지 않아요, 용산도. 네. 혹시 뭐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미친 전략이나 짜증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 보면 이제 방호복 같은 거 입고 가서 이제 그 현장을 관찰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른 뭐 방사능이라든지 뭐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만약에 뭔가 또 도발을 한다고 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죠. 진짜 그거는 국지 도발인 거죠. 그건 진짜. 전쟁인 네. 거예요. 그 안에 뭐 어떤 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 한타 바이러스 해갖고 쥐 사체를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전이죠, 세균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관련된 것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맛집 안성 코다리에서 밀키트 출시했습니다. 매장 주방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요리해서 완전히 조리된 식품으로 물을 조금 넣고 데우면 끝이라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코다리찜 즐길 수 있습니다. 안성 코다리 조림은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닌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양 고추만을 사용해서 매운맛을 냈으며 최상급 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비린맛이 없고 해동 후 조리 시에 식감이 떨어지지 않아 드셔보시면 놀라운 맛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매콤해서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한 끼 식사 선물하세요. M장기획 광고 기념으로 3개 묶음 구매 시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야, 이 코다리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살도 통통하고요. 이 양념도 너무 매콤하니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안주로도 좋고요,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맵지 않아요. 네. 네. 이것도 본인이 직접 주문해서 드셔도 좋고 네. 부모님들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이거 보내줬거든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주로 너무 잘 먹고 있다 그러고 밥 반찬으로도 끝내준다. 아이들도 잘 먹는다. 이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안성 코다리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바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캐러셀 패치는 붙이는데 단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를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피셜 그놈을 입력해 주시면 6월 30일까지 캐러셀 푸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이 캐러셀 패치 없었으면 제가 요즘 이 러닝에 빠져 있잖아요. 제대로 못 즐겼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러닝화를 신으면 새끼발톱 쪽에 압박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새끼발톱 쪽이 거의 뭐 부서지고 다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새끼발톱이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뛰어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시간당 10km 가능하죠. 시간당 10km. 러닝화, 나이키 러닝화 주시면 그걸로 하면 되는 제가 딱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거 꼭 주셔야 되고요. 네. 최대한 가볍게 딱. 신발 그 킵초게가 신는 거 신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냐 앞에 그 몸 푸는 시간도 주셔야 돼요. 스트레칭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스트레칭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꼬린 지점에 수육이 있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네. 그 커피숍에서 저거 뭐냐 저거를 사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저기 뭐냐 베이글이요. 엿이랑 오징어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베이글 크림 베이글. 크림 베이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크림 베이글 맛있죠. 주셔야 됩니다. 10kg 하나씩 주셔야 돼요. 어쨌든 자 캐러셀 패치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들, 손에 물 많이 닿으신 분들은 사실 손톱이나 발톱에 문제가 좀 많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자 캐러셀 패치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네 어머님들 또 이 주방일 하시면서 엄청 손이 많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손톱이.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로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캐러셀 패치였습니다.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자,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을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자,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자,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거의 절반 줄여주셨네요. 네. 이런 경우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이렇게 약관 조건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건데 보험료는 올리는 것들 싹 정리하면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걸로 세팅을 다시 하면 보험료는 낮아지는데 나한테 더 필요한 이 조건으로 딱 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보험에 대한 인식이 네. 사실은 보험이란 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마구잡이로 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경우를 뒤늦게 알았을 때 네. 보험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보험장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보험 네. 절감해드리고 보장해드리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들어달라면 다 들어주다 보니까 한 6, 7년을 붓고 있던 보험이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만 부으면 되는 거를 오랫동안 6, 7년을 벗다니까요, 그거를. 그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근데 모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제가 맹장 수술인가 받고 나서 그 양쪽을 다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한쪽에서 받으셨으면 저희 쪽에서 못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와,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아니 지인한테 빡치죠. 했는데도 그 지인이 그럼 나 이 보험 들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거랑 겹쳐가지고 이건 할 필요가 없네. 다른 걸 추천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입시켜야 되니까 그냥 가입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일부러인 경우도 있는데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왜냐면 있어요. 지인 영업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보험회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본 교육만 딱 맞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죠. 나와가지고 회사가 팔라는 걸 파시는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요. 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
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진짜 노후도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에 민간 보험으로 사실 노후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거는 한번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보는데 나중에 현금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럼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붙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따져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바이크 보험도 싹 다 바꿨고요. 바이크 보험이 이게 법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난 잘 모르죠. 알려주지 않으면 상담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재원쌤이 저희한테 이제 항상 대본을 먼저 자료를 먼저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예. 네. 근데 내용이 없어. 너무 당황했어. 근데 안에 이 제목을 갖고 간 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갖고 온 겁니다. 어떤 제목이었죠? 청와대를 까고 박정희 목을 따라온 김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바였죠. 그렇죠.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1968년 1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김신조인 거죠? 김신조입니다. 예, 네. 김신조. 네. 78 예비군의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김신조 사건 혹은 1.2.1 사태라고 부르는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한국 사회 변화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좀 까주세요. 그래도 이게 끝까지 들으시려면 아, 뭔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 던져놔야죠 미끼를. 그럼 뭐 다 까고 할까요? 어.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짜증나는 네. 그건데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예비군, 예비군. 향토 예비군이 생겼습니다. 평소 예비군의 여기 안 창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먹고 나 같은 프리랜서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예비군 불러가지고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제때 못 가고선 나중에 벌금 냈어요? 아니 벌금 출퇴근으로 꽤 센데? 출퇴근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다 못 가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막 이틀 갔다 와서 나중에 또 하루 갔다 오고 막 현금법 위반은 셉니다. 동미참이라 그래가지고 따로 받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고 조금 약한 거 들어간다면 이제 주민등록증, 맞아요.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생기면서 주민등록증 필수. 김신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간첩인지 신원. 아닌지를 신원을 빨리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내놔봐라. 네, 주민등록 번호하고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문을 지문 찍죠. 찍는 거. 이게 어. 이제 필적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문 조사를 해야 되니까. M장도 아시겠지만은 이 지문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요? 어떻게 불신 검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무전기로 이제 7, 8 뭐 이렇게 불러요. 어. 딱 그 보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이거 하면은 일치 안 하면 잡아. 아 이게 패턴별로 번호가 네, 매겨져 번호.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느 CCTV. 정도. 네, 여러분의 모든 거에는 어.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여러분의 저기 주민등록번호 말고 지문에는 숫자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 사진이 없었잖아요. 무전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으로 보고 이름하고 지문 주민등록번호 유형, 말씀하면은 거기 보면 보고 손금 봐주듯이. 아니면은 그래서 거기 찍혀 있는 지문이랑 이 번호로 부른 거랑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거군요. 그런 겁니다. 7, 8 이렇게 부른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주민등록증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처음 주민등록증 만들 때는 엄지 지장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썼었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비슷한 똑같- 엄지입니다, 엄지. 네. 예, 네. 엄지만 찍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부인이라고 해서 오.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짜증나는 거는 이제 병사들의 저녁일이 연장. 그렇죠. 근데 아, 이건 이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68년 시점에 지금처럼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렇지. 줄이고 있었는데 요 사건 터지면서 모두 이제 6개월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었나요 그때는? 그때 2년 6개월이 아니 30개월이었어요. 30개 육군 기준 30개월이었는데 6개월 늘어나서 36개월. 만 3년. 네, 이제 해군 공군은 39개월까지. 9개월. 와. 네, 이제 늘어났고 당시 병장들이 있습니다. 네. 병장들도 제대 못했어요. 그렇지. 6개월 연장이 돼서 아 진짜 죽이고 싶었겠다 진짜. 하사로 어. 제대했어요. 근데 이때 병장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되는 거는 솔직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얘기 듣는데 나 그건 보수할 100% 뻔했어. 이해해줘야 됩니다. 얘기 듣는데 보수할 뻔했어요. 진짜. 6개월은 사실은 하루 들어도 짜증나요. 네. 근데 6개월은 진짜 아니 어떤 정치 성향을 택하든 그 본인이 자유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뀌신 분들이 계시거나 없다가 생기신 분들은 인정. 인정.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훈련 강도가 올라가고요. 네. 그
저희는 이제 저희 둘은 육군이 아니어서 네. 해군. 모르는데 여기 육군 출신이 없으시군요. 네. 아 그러네. 어떻게 그 흔한 육군이 없냐? 아 육군 출신이세요? 네. 아 왠지 경찰 하셨다. 경찰은 직업이었고 이따 유격 훈련이라 이런 네. 것들이 새로 생긴. 만들어 피아라이도 그럼 그때 생겼겠네.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다 그러네. 군기 확립이라고 하는 군기 확립. 게 조금 더 빡세지는 그렇게 변했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타격을 입습니다. 교련. 교련이 수업이 생겼구나. 이제 교련이 시작. 정식 수업으로 아마 들어갔을 수 있고. 교련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악마 역할을 그렇죠. 맡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인분들이 군인 출신들이잖아요. 우리 교련 선생은 베트남전 갔다 온 중사 출신. 네. 그렇게 진짜 아니 일반적 사고를 하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 교련 선생님들은 왜냐면 군인 출신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학생들을 그냥 군인 대하듯 했어요. 병사들 대하듯. 그냥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제 육군 3사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경찰청에 이제 전투 경찰 제가 전경. 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전경 이렇게 된 거죠. 네. 원래 전경의 목적은 그 대북 공작에 그렇죠. 대비한 전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으니까 이제 데모에 투입되고 음주 단속도 하고 원래 경비 업무도 하고 전경의 기본 게 해안선 경계 공비 그거건데 바뀌었죠. 시국 치안으로. 네. 그리고 바뀐 건 아마 청와대 경호가 바뀌었을걸요. 청와대 경호도 바뀌고요.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김신조 루트 해가지고 지금 북한산 청와대 위에 루트, 그 북악산이잖아요. 네. 북악산 스카이웨이. 그쪽을 다 출입을 금지시키죠. 그 2006년에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까지 맞아요. 못 기억나요. 맞아요. 예. 북악 스카이웨이가 이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네. 전 들어갔다가 청와대 쪽으로 빠져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들어가셨는데? 아니 등산 좋아하고 갔는데 철책이 이거 분명히 철책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오른쪽에 있지? 근데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북한군 장교거든요. 그렇지. 외모가. 김쌤 네?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죠? 제가 탄신한 날이.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월 21일이 생일이세요? 아니 이제 그해 태어났어. 그 해. 전 개인적으로 1월 21일 영입 인사로서 입당했습니다. 진짜로? 예. 어우 끝내주는 날이네요. 김신조 넘어온 날 당으로 넘어가셨어요? 2016년 1월 21일 많이들 입당했습니다. 넘어가네. 네. 뭐 이거는 똑같네요. 진압당. 진압당에 강력하게 조경태 목사로 왔수다. 조경태 어느 순간 내 목이 조경태는 목이 살아 있어. 바로 진압 시민들의 손에 의해 진압당했거든요. 정의는 늘 승리한다는 걸 깨달았죠. 네네네. 네, 이거는 뭐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국방에 대한 그런 강화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강력해지다 보니까 광화문 앞에 네. 이순신 동상을 만들게 된 것도 여기에 대해 이 영향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거의 5대 사건 막 이렇게 들어야 될 엄청 것 큰 사건이다. 네. 아니, 거의 사회를 다른 바꿨죠. 게 변화나 아니라 파급력만 따졌을 때는 진짜 그 정도 들어가겠네. 주민협증 이 뭐 이런 사건은 아니 그냥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 앞 600m 앞까지 왔어요. 네. 공비 31명이요. 무장을 한 채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이거 일단 국방, 안보, 일단 안보라고 부르는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허술했음이 드러난 사건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정희. 깜짝 놀랐어. 왜냐? 바로 김신조의 그 기자회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방첩부대 회의실에서 김신조가 잡히고 하루를 조사를 합니다. 네. 하루를 조사한 다음에 바로 기자회견을 시켜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생방송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상황극처럼 네. 그렇지. 꽁트로 한번 재현을 해볼까 합니다. 꽁트로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재현이니까. 예. 재현 그렇죠. 꽁트죠. 예. 나는 고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자 일단 무슨 얘기요? 자 조사관 역할을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프로파일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신조 역할을 오창석 씨가 왜냐면 실체 사이즈가 제일 비슷하니까
김신조 씨 키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이즈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말 잘 못하지만 어쨌든 네.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느낌만 살려서 네, 이렇게 네. 내용만 살려서 읽어주세요. 네. 네. 야야 똑바로 앉으라 이씨.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요. 잠깐만. 지금 이거 기자회견이에요. 조사가 아니라요. 기자회견입니다. 학주가 갑자기 나와서 아니 이거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예. 다운. 네. 아니 프로파일링 이렇게 하셨어요? 대단 프로파일링도 안 기자입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예. 기자의 질문이니까 자. 성명과 연령, 본적, 주소는 김신조 27세입니다.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 세신 아침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김신조가 음. 요거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한문이 안 썼구나. 네,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모 대위가 대신 답변해 준 거예요. 그거는 그 김신조랑 같이 내려온 아니요. 조사관.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사관이. 방첩부 대리. 본적은 한북 청진시 어항동입니다. 소속과 계급은 조선인민구 제124 군부대 소위입니다. 서울까지는 어떻게 왔는가? 우리 31명은 지난 16일 오후 2시 황해북도 연산 기지를 떠나 밤 12시 개성시에 도착. 17일 오전 개성시를 떠나 밤이 되길 기다렸다 휴전선 넘어 밤 10시쯤 미 제2사단 구역 철조망을 가위로 절단해 들어왔습니다. 철조망을 절단할 때 보초에게 발견되거나 그 지위에 지뢰 같은 것은 없었는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뢰도 없었습니다. 임진강은 얼어 있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민가 뒷산까지 내려와 나무꾼을 붙잡아 서울까지의 길을 묻고 경찰에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21일 낮 청와대 위치를 확인, 밤에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박정희의 모가지를 떼고 수하 간부들을 총살하는 것입니다. 요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네. 청와대 습격작전 계획은 31명이 5명 내지 7명씩 6개 조로 나뉘어 1조에서 5조까지는 청와대의 1층, 2층 경호실, 비서실 등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습격이 성공했을 때 청와대 수송부의 자동차를 탈취해 문산까지 나가 임진강으로 도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31명도 떠나기 전 15일 동안 청와대의 모형도를 놓고 기습작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가? 실패는 생각지도 않았고 만약의 경우 죽음은 각오했습니다. 현재의 소감은 여기에 모인 인민동지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봤다고 생각. 김신조가 아마 묶여 있었을걸요? 제 기억으로는. 일단 그죠? 그 네.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박진희의 모가지를 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충격이 사실 김신조는 이게 진짜 임무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자들 타자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타타타타.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죠. 이게. 엄청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의 변화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김일성 모가지 따러 보낸다고 그게 실미도죠. 실미도 아니겠습니까? 발사야. 어. 네, 그게 이제 만들 김일성 모가지 따오겠습니다. 예. 날 쏘고 가라. 안 나올 줄 알았어. 지금까지 들었던 안성기 송대표도 가장 안 비슷했어요. 느낌은 제일 중요하죠. 느낌은 비겁한 변명이 이렇게 성대모사 하면은 안성기 씨 달려와서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죠? 남자 배우 박신양이란다. 저기 저 그자 설경구 씨. 씨는 또 네. 이제 느낌 그랬었던 일까지 굉장한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왜 내려왔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당대의 어떤 시대적 맥락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점이에요. 국제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의 국제 관계는 되게 단순했어요. 냉전 네. 하면 미국, 소련입니다. 미소의 갈등 말고는 나머지는 미소에 귀속되어 있는 여러 세력들의 어떤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었는데 6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유럽이 나름대로 이제 복귀를 해요. 힘을 조금 다집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했었던 게 일단 프랑스가 핵무장을 하면서 유럽 내에서의 어떤 목소리들이 조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중국도 나름대로 이제 쭉 치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아니라 이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아니라 다극화가 됩니다. 네.
여러 개의 극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을 두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심상치 않게 돼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무력 충돌까지도 이어집니다. 무력 충돌. 실제로 전쟁을 했죠. 짧지. 전쟁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이제 포를 쏘는 정도의 어떤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커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에 소련하고 갈등하게 됐었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네. 왜냐면은 소련이 그 미국과의 어떤 조금의 화해 모드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질 때쯤에 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사회주의권에서 어떻게 미국이랑 자본주의자. 화해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지? 이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소련과 선을 긋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조금씩 이어지면서 국경 분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니 뭐니 이런 좀 여러 사정들이 좀 복잡해지면서 미국이 소련이 아닌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분위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런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특히 60년대 중반에서 후반이 넘어가는 시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국제 관계가 1, 2년 사이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복잡한 국제 관계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김일성.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네. 가장 짜증나는 이 상황이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과 박정희입니다. 네. 아 박정희. 이거 어디에 누구한테 기대서 둘 다 네. 혼란이 있겠네. 이거 누구한테 기대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음. 라는 게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국제 정세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한미일 동맹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한미일 동맹 체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뭐 차관도 그렇죠. 일본과의 화해도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거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라 그래가지고 군까지 보냈는데 베트남 전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은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중국이랑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정세도 네. 우리가 알아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네. 삼성개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으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갈피가 안 잡혀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소련의 경제적인 협력이 아니고서야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북한이 소련의 경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뭔가 좀 친하게 지내는 거에 계속 뭔가 하여튼 태클을 겁니다. 네. 니네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야.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가 니네 미워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소련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그 홍위병이라고 부르는 네. 이때 문화혁명 시기라고 했잖아요. 문화대혁 땡땡 치고 문화대혁명입니다. 요즘에 이거 땡땡 많이 한다고 댓글에서 왜 이렇게 시원하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러시는데 겁을 먹었다. 이것은 저희의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땡땡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막스 레닌주의자 아닌 것 같은데. 수정주의자. 네. 저 수정주의자인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외부의 적을 더 만드는 거? 굉장히 독하시네요. 제3의 길을 찾는 거. 네. 뭐 이런 거. 그 누구도 이 한반도에 참여 안 할 것 같으면 네. 한반도를 내가 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
조금 비슷한 건데 자주 노선을 걷습니다. 아. 자주 노선을 걷기에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자주 노선을 걷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네.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김일성 중심의 강력한 김일성 지도가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주체 사상까지는 안 나가지만 네. 그것과 그 노선으로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김일성은 원래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명분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 시작이 언제냐는 북한사에서 굉장한 논쟁입니다. 아예 그 45년서부터 김일성이 이 생각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전쟁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56년, 58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파 사건으로 그쵸.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늦게 이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때입니다. 요때 김일성 독주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네. 뭐 경제 혹은 그 지금까지의 어떤 노동력은 또 중국에서 많이 빌려서 하거든요. 개발을. 이런 상황에서 좀 중소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독자다. 자주 노선이다. 자주 노선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김일성을 중심에 놓고 여기 이 김일성 중심으로 주체 사상을 완결하야 우리끼리 간다라고 하는 걸 이때 이제 완성했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때 이때 북한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이제 중국과 소련을 넘어서 제3세계 국가들과 동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쿠바. 쿠바는 조금 앞서서인 거고 요때가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국가들이랑 연결이 돼요. 이때 제3세계라 그러면 양 진영이 네, 처음되지 않는 세력들인데 그래서 비동맹 노선 네. 뭐 이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이때 한국도 그렇게 합니다. 네. 박정희도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중심 한미일 안보 동맹 체계가 이것만으로 좀 믿을 수 있나?라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북한도 중국과 소련한테만 기대서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하면 북한과 남한 입장,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누가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더 많은 제3세계의 지지를 받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3세계와의 연결이 되게 외교관계의 핵심이 돼요. 누가 더 많은 제3세계의 동맹과 지지를 얻느냐. 이때 근데 북한이 사실은 우세합니다. 그 영화 모가디슈에도 보면 북한이 먼저 먼저 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먼저 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금도 유효해요. 아프리카에는 독재 국가에 동상 제일 많이 건설하고 하는 거 북한이거든요. 북한의 동상 기술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요거 만들어주고 하는 걸로 제3세계 동맹국을 많이 뚫습니다. 네. 그다음에 돈도 많이 줘요. 이때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죠. 주류 세계에 편입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내가 규합해서 그 힘이라도 모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북한이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선을 넘는 행동을 이제 하기 네.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군사 도발이겠죠. 군사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뭐 지금은 사실 뭐 북한과 한국의 어떤 그런 군사력 비교하는 게 솔직히 무의미할 만큼 물론 이제 북한은 뭐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냥 딱 1대1로 군사력만 놓고 비교를 하면 지금 당연히 한국이 우위에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이 군사력이 꽤 셉니다. 북한이 굉장히 군사력이 꽤 세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그런 국제관계까지 있으니 군사력에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사 전략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군사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 소련식 기동 속공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 마오랑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었던 유격 전략을 결합해서 네.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결합.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비정규전 군사력을 갑자기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적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간첩입니다. 아. 네, 침투시켜서 네. 교란시키는 거죠. 음. 요거를 근데
굉장히 세게 해요. 네. 굉장히 세게 해서 군사적으로는 정규력 병력도 우세하게 하지만 남한 후방의 인적 물적 기초를 파괴해서 비정규군으로 네. 사회 질서와 민심을 교란시킨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군의 사기와 국민 전체의 전의를 저하시키고 정규전으로 밀어붙이는 요 전략을 딱 60년대 중반 이후에 주요한 우리의 전술 전략으로 선택한다가 되는 거죠. 먼저 이 후방을 교란시켜 놓은 후에 네. 근데 전쟁으로 이제 도발한다. 네. 간첩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럼 간첩 없었어요? 있습니다. 북파가 HID들이 있었죠. 오. HID가 설립되는 게 이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북파 간첩. 서로 보냅니다. 서로 보내요. 근데 이제 아까 검은도 얘기했지만 걔네들이 잠수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남쪽으로 해서 침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창석 작가가 그거 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레이더 거거든요. 기지의 레이더 기지. 탄생 배경에도 그쵸. 그런 게 있습니다. 섬 지역이 아. 그런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대한민국 네. 모든 섬에는 해군 레이더 기지가 그렇죠. 있다고 보시면 그게 돼요. 이게 침투가 루트가니까 그런 거. 그 해군이었으니까 알 텐데 몇몇 그 군부대 가면은 요 때부터 해가지고 90년대까지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정이 정, 많거든요. 정. 요 친구들은 조그만한 거예요. 조그만 거죠. 그거 납포해가지고 전시해 놓은 부대들이 몇몇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보내요. 이게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잠수정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잠수정 그렇죠. 이란 표현이 또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쓸 뿐이죠 이제는 그냥 가거나 그렇죠. 아예 잠수함으로 보내면 되니까 잘 안 쓰는데 반잠수정을 부르는 부대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독수리인가 해군의 그 음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66년이 되면 네. 무장공비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서 평북 청진과 평남 상원 등의 네. 훈련소를 만들고 집단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야, 중요하거든요. 엄청 빡세게 훈련시켰겠다. 진짜 인간 살상 무기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때 그리고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대남 공작은 주관적 객관적 정세에 응하여 정치투쟁, 경제투쟁, 폭력투쟁, 합법투쟁 등 각종 전투 형태를 야합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폭력적인 대남투쟁도 공식적으로 하나의 전술 전략으로 채택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런 그 부대를 훈련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북한 특수군 특수부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든 무빙에도 나오는. 맞아. 네.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양동근이 하늘에서 얘기하잖아요. 동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요. 근데 아마 이때는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살살 달래야죠. 시작하는 거니까 살살 달래야 되고 거기에서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 그 무빙에 보면은 되게 가난하고 네. 그다음에 진짜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 아. 잘 나가는 친구. 엘리트 군이구나. 엘리트군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283 군부대입니다. 283 군부대 66년 5월 16일 평양에 민족보위성 정찰국 직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부대를 참설을 하는데 일단 20대예요. 20대에 상사급과 전사급에서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 중에서도 좀 괜찮은 친구들 뽑은 거예요. 특수부대로 뽑았네. 네, 엄선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요 사람들을 67년 5월 하순부터 7명에서 10명의 유격조를 편성해서 네. 동해서해안으로 보내요 실제로. 어.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근데 쭉 저 또 출처를 꼭 밝히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밝히는 요거는 군내 자료입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네. 보고서를 써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이번 편은 다 여기를 여기랑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참조해서 한 겁니다. 신문 기사 난 거니까. 군내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7에서 10명 정도를 여러 팀을 보냈는데 다 잡았습니다. 이건 다 잡았어요. 네. 원래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물어봤더니 네. 주민 2-3명을 포섭해서 네. 조직책을 만들고 남한에 만들고 북한에 여기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대남 선전기지 같은 거를 남한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 실패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건 네. 실패했다. 근데 실패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대가
아까 김신조가 얘기한 본인이 소속돼 있는 네. 124 군부대의 창설입니다. 어.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별도로 만듭니다. 네. 요게 이제 만들어져서 요거는 이제 진짜 유격 전 전문 부대예요. 이렇게 뭐 7-10명씩 7명에서 10명씩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은 포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냥 유격 부대입니다. 총 쏘고 진짜 치러 내려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길러내는 겁니다. 요거는 더 엘리트들입니다. 노동계급 출신의 공산당원으로 나만의 연고지가 없거나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을 그 고참병들 중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이때 이제 김신조 피셜로는 네. 한 2,400에서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야, 특수부대로 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큽니다. 네. 규모가 큽니다. 고들을 6개의 기지에 분산 배치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건데 요게 보면은 이거를 보면 이제 한국군이 공식 발표했었던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일단 지하 조직 건설에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네.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지하 조직 건설에 실패했다. 이 말은 내려와가지고 남한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이미 이제 68년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남한의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네. 이걸 안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까는 부대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얘네들이 훈련을 진짜 개빡세게 합니다. 그냥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그 1.1 사태를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35명을 뽑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남한에 침투했었던 사람들은 31명이에요. 네. 초기 계획이 조금 달라요. 초기 계획은 뭐냐면 35명을 내려보낸다. 네. 인 거거든요. 그 2,400명 중에 35명 그렇죠. 뽑은 거예요. 35명을 뽑은 겁니다. 최정예를 뽑았을 거 선발을 아니에요. 초최정예를 뽑은 거죠. 초최정예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35명을 뽑아가지고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일단 21일을 청와대 타격일로 일단 결정을 해요. 21일을. 네. 그러니까 그걸 역산하는 거예요. 21일 날 청와대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며칠에 그러면 휴전선을 통과해야 되지를 역산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 뭐 17일은 통과해야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는 거죠. 네. 왜 21일이냐? 그러니까 21일에 박정희를 만약에 살해 성공하면 그렇죠. 바로 이제 전쟁 시작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전쟁을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근데 원래 거고. 이 부대의 목적이 처음에는 후방을 교란시켜 놓은 후에 그렇죠. 남한으로 이제 쳐들어간다.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느냐? 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교란이 된다.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엄청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일단 박정희가 죽었다. 네. 이 시절에 박정희가 죽었다는 거는 엄청난 혼란이 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4.19 때처럼 일단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뭔가 통수권자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뭐 안에서 뭔가 또 결정이 있었겠죠. 네. 하여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기 위한 작전인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래서 이제 35명을 뽑는데 21일이 왜 21일이냐? 일단 일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대입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에서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그런 날 일단 그러니까 정했고 치안에 구멍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내렸군요. 그렇죠. 경찰력이 그쪽으로 몰려 약간 구정 대공습처럼 교체되는 거죠. 비슷한 거죠. 남한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를 채택한 근데 거구나. 6.25 때도 일부러 일요일에 또 디데이를 잡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김신조가 합니다. 음. 이걸 6.25 때랑 비교해서 일요일이 가장 그런 안보의 공백이 굉장히 큰 시간이다라고 하는 계산.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자기네들은 이제 정보가 있었겠죠. 네. 보통 박정희는 일요일 날 관저에 있더라. 쉰다. 네, 요거를 입수하고 이때 간다라고 해서 역산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을 해요. 21일로 잡아놓고 훈련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1월 5일부터 서울지도를 가지고 황해북도 사리원에 있는 인민위원회 청사를 청와대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이 해서 어느 정도의 훈련 강도였냐? 실제 총격전을 하고요. 네.
그 우리도 이제 적군 아군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 육군은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저 총을 아마 쏜다고 네. 저희 육군이 아니어서 마일 죄송합니다. 장비, 마일 장비. 네, 뭐 이런 걸 하는데 마일 장비라고. 예비군 가면 그 페인트 총으로 하지 않아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네. 마일즈 네, 장비 마일 해가지고 이제 장비라고 레이저로 쏘고 하잖아요. 네. 소면은 봐지면은 되게 뜨는 걸로. 그럼 옷에 페인트 묻어요? 어. 오. 근데 여기는 근데 예비군 훈련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더 좋은 실제 장비로 하죠. 장비는 실제 많이 훈련은. 장비는.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적이 대형 12명이 죽고요. 40여 명이 부상당합니다. 와. 쏜 거예요. 훈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쳤다. 대항군을 만들어 놓고 실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야, 훈련을 실전 같이 하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실전 같이 했다. 실제로 쐈다. 그 사람들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와. 막아내라는 얘기지.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약간 양동근 씨의 표현이 약간 요거랑 비슷할 수 있죠. 만약 뭐 지새끼들 그거라면 진짜, 예,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청와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은 35명이 5명씩 조를 네. 나뉩니다. 그리고 청와대 미 대사관, 육군본부, 서대문 형무소, 서빙고 대공분실을 습격한다. 서대문은 왜?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형무소. 거기에 이제 독립문에 사상- 있는, 예. 정치범, 사상범 요들이 이제 푼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 35명 이게 허황되다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요. 1월 13일이 됐을 때 네. 민족 보위성에서 기지를 방문해서 다시 그 임무를 하달합니다. 이번 공작은 처음인 만큼 우선 청와대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추후에 다른 작전이 실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31명으로 바꾸고요. 네. 4명은 이제 그냥 다시 그냥 다른 데 훈련을 하러 가는 거고 31명이 1월 14일과 15일 각각 마지막 사격 훈련을 하고 16일 14시를 기해서 기지를 출발해 개성에서 1박 후 한국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31명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네. 31명이 내려오는데 일단 기관단총 각 하나씩, 권총 각 하나씩, 대전차 수류탄 각 2개씩, 방어용 수류탄도 여러 개, 그다음 단도, 위장복, 그다음에 이제 그 총알을 9,300발 나눠서 가져가고요. 300발씩. 식량 155일분. 155일분. 각 5일분씩. 5일분씩. 각 5일분씩 나눠서 가져가고 무전기 2대, 수신용 라디오 2대, 쌍안경 3개, 암호문 5조.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 10kg 했답니다. 흔히 말 진짜 말 그대로 완전 군장이네. 완전 군장에 조금 더한 거죠. 와. 근데 이제 이게 식량은 이제 별거 없고 네. 엿이랑 당 충전하려고. 말린 거, 네. 말린 거. 오징어 말린 거 그런 거 이제 챙겨 단백질, 들고 탄수화물. 네. 딱 2개 챙겨 들고 내려온 겁니다. 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한국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김신조 씨가 뭐 인터뷰하고 하는 네. 과정에서 조금 밝혀진 게 뭐냐면 뒤에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에 나무꾼을 만나요. 네. 나무꾼 에피소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아까 이제 암호문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전기랑 암호문 네.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이랑. 네. 그 이제 나무꾼을 잡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물어봤대요. 네. 북한에. 당연히 암호로 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암호문을 갖고 네. 왔으니까. 근데 그걸 해독을 못 하셨대요. 바보 아니야? 진짜로. 해독을 못 했대요. 김신조 피셜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 해독한 담당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근데 그게 무전병이 뭔가 갔겠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서 보낸 답변을 해독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온 암호문이 아닌 걸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허술하대요. 그렇네. 아니 뭐 이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술해? 근데 보면 허술하진 않아요. 그래요? 절대 허술했으면 네. 청와대 600m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허술하지 않아요. 이게 암호문이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를 나중에 한국군이 풀어요. 한국군이 푸는데 그 암호가 뭐였냐면 원대복귀였다.
돌아와. 나무꾼을 봤으니 발각됐으니. 원대 복귀를 하라고 왔는데 어. 암호문을 해독 못하고 본인들이 그 거수해서 결정해요. 민주적이네. 이렇게 된 거 우리 해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할래? 결정하자. 네. 그래서 그걸 총조장이 있거든요.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 네. 조장이 야 그럼 우리 거수로 하자. 오. 라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야, 이 와중에 조선 인민 민주주의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씨 되게 다수결로 해. 웃긴 거는 우리가 아는 이런 침투는 대장이 결정해서 네. 민간인 발견은 바로 사살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저는 느낌이. 제가 총조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두 가지잖아요. 그 나무꾼을 죽이고 들어가라. 그렇지. 원대 복귀해라. 근데 원대 복귀했을 때 그게 아니었다. 밀고 들어가라 했을 때 내가 돌아가면 다 죽어. 맞아요. 요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돌아가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차라리 밀고 가는 게 맞지. 그다음에 이 암호문을 해독 못했던 것도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줬던 암호 그 문이랑 네. 수신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못된 걸 갖고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래서 요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야, 근데 이 중요한 자료를 왜 그러니까. 맞추질 못했을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허술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오류인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네. 그 사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왜 1월이냐? 임진강이 얼어요. 너를 그럼 걸어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기도 했고 그다음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임진강이죠. 예.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 임진강 위로 공비들이 고양. 걸어가고. 요거 제목으로 하면 조회수 좀 뽑힐까요? 이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또 겨울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시골은. 그러니까 겨울로 일단 결정을 했고 두 번째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래서 얘네들이 되게 꼼꼼하게 와요. 그게 뭐냐면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 방어를 네.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와요. 그거는 그거는 그때까지는 미군이 전방에 있었으니까.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데보다는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감시하고 있을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니까. 아 주일이 넘어갔을 때는 주일이 아니에요. 아. 5일 전에 출발. 맞네요. 네. 네, 그냥 기본적으로 미군이 담당하는 것과 한국이 담당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한국 땅이고 그렇지. 미국은 파병나오래. 남해나 땅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허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이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을 자르고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말아요. 흔적 개구멍처럼 없애게. 네, 개구멍처럼 이렇게 뚫은 다음에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속도가 시간당 10km. 시간 빡센데. 이거 할 수 있겠어. 20km 완전 군장 메고 하고 산길을 시간당 10km 달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시간당 10km면 빨간거 어느 10km 정도예요? 시간당 10km. 제가 지금 10km 아침마다 뛰고 오늘도 뛰고 왔거든요. 한 시간이야? 딱 1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건 58분 정도. 20km 완전 군장 메고 산 뛰는 거예요. 지금. 산길 이거 산길. 그러면 이제 다 못 뛰죠. 그것도 길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 네. 심지어 이것도 그 나이키 밤에. 러닝화 없이 fun화지, fun화. 포카 없이. 참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한국 군복을 입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국군복을 입고 넘어. 오. 국군복을 입고 넘어와요. 어. 넘어오고 일단 주간에는 잡니다. 주간에는 자야 돼요. 네. 왜냐면 주간에 돌아다니다가 그치 걸리면 걸리면 텐트 치고 자요? 여러 비트, 곳에 비트, 있는데 비트를 파면서. 아니요 비트를 파지는 않고 동굴에 숨어서 아. 그 동굴 시간 때문에 입구를 나뭇가지로 보통 가리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제 김신조 피셜 무덤을 파고 잤다. 그러니까 무덤이 파기 쉬우니까. 네. 무덤을 파고 자는데 처음에 왜 비트를 못 파냐? 땅이 얼어 있어서 비트를 팔 수 없어요. 겨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굴을 산 땅은 나무 뿌리 때문에 못 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습격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다 남아 있습니다. 1. 습격 전날 북악산 부근에 청와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주간 수경을 하면서 관측 및 정찰을 한다. 2. 최종 수경지에서 청와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작원 전원이 사복하이에 외투를 입고 외투 속에 무기를 휴대한 후 전 공작원이 외투에 술을 뿌려 냄새를 풍기고
술 취한 사람인 양 비틀거리며 효자동대로를 경유해서 청와대로 접근한다.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술까지 뿌리는 것까지는 못 가지만 네. 이렇게 갑니다. 3. 청와대 접근 대응은 무질서한 종대 대응으로 청와대 정문을 담당한 제5조를 선두로 6, 7m 후방에 기다리던 조가 뒤따라 침투한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청와대로 접근하면 무질서한 종대 대응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걸 종대로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걸립니다. 그렇지. 아 너무 딱 칼같이 칼각으로 가다가 걸려요. 아니, 무질서하게 가기로 해놓고 민간인들이 왜 저렇게 저 이상하지. 대열을 맞춰서 가지? 이렇게. 이제 원래의 컨셉은 그 비식대학의 한사랑 산악회였거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이렇게 가면 이제 바로 걸리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게 너무 걸려요. 이상하죠. 근데 사실 계획은 이렇게 잡았다. 당시에 최규식 총경이 그거 보고 저 이상한 애들이다. 그래서 검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종로 경찰서죠. 4. 선두의 제5조가 청와대 정문에 이르러서는 더욱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취권으로. 공작원끼리 시비를 하다가 네. 보초에게 접근하여 수작을 부리는 동안 네. 다른 공작원은 휴대한 방망이와 단도로 이 방망이가 못을 꽂은 방망이에요. 방망이로 그다음에 단도로 보초 2명을 살해하고 들어간다. 제5조에 의해 보초가 살해되면 6, 7m 후방에 아까 뒤따라오던 나머지 조들이 즉시 청와대 내부에 각자 습격 목표로 침입하여 살상과 파괴한다. 6. 습격이 끝나는 즉시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분승하여 문상 방면으로 최대 속도로 도주하여 북위로 기주한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나름 네. 철저합니다. 그럼 차량도 대기가 돼 훔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 차량을 훔치는 걸로.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네. 일이 그게 되는 게 1월 19일에 네. 1월 19일 새벽 5시입니다. 네. 새벽 5시에 삼봉산 능선에 일단 도착해서 수경을 해요. 아까 낮에 잔다 그랬잖아요. 4시부터 16시까지는 자는 거예요. 18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가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19일 14시경 경기도 파주군 네. 그 초리동에 사는 우씨 사형제, 네. 우희제, 우경제, 우철제, 우성제 사형제 얘네 요 분들이 네. 나무를 하러 왔다가 요들을 발견합니다. 수경하고 있는. 네, 사형제와 조우를 하는데 처음에는 국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왜 자고 있지? 근데 그냥 이렇게 또 뭐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딱 계급장도 없고 군복이 너무 좀 쎄핀 같기도 하고. 군인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입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일단 요 31명의 공비들이 바로 잡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잡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자신들의 정체를 깝니다. 우리는 미제 억압을 받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러 온 인민군 선발대다라고 하고 본인의 신분을 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왜냐? 왠지 물어봤더니 남욱군이에요. 이게 얼마나 좀 꼬질꼬질하게 보였겠어요. 북한군 얘네들이 핍박받는 인민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계속 꼬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북으로 가자. 이북에 가면 잘 살게 해주겠다. 네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우리 니네 해방시키러 온 사람들이야. 우리 해방군이야. 계속 꼬시고 오면은 니네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당원 가입서를 냅니다. 아니 근데 영화에서 보면 바로 사살해가지고 어디 시체를 숨기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다 회유를 하려고 하네. 근데 당시는 이제 정치 투쟁과 유격 투쟁에 단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바로 죽였겠지만. 그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4명이에요. 이 사람들 시체 어떡할 건데요? 파묻기도 어렵구나. 파묻을 수가 없었어. 왜? 땅이 얼어서 안 파져요. 태워서. 그다음에 이때가 시간 태우면 바로 잡히죠. 영화대 올리는 거 아니야.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무전을 치고 무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죽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계속 회유를 한 거구나. 뭐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얘네 이 남욱군 사형제가 시간당 10km를 뛸 수도 없는 노릇이면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딱 보기에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엿이랑 오징어도 줬대요. 왜 이렇게 인간적이시지? 갑자기 따뜻한 모양이. 아니 어떻게든 회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2시에 잡았는데 네. 이게 이 보내는 시간이 19시예요. 7시죠. 억류를 5시간 동안 계속 회유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근데 토론 결과 네. 4명 모두 죄 없는 농촌 빈민들이다. 네. 우리가 대남 공장을 하는 이유도 이런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또한 이들을 죽이면 묻기 위해 언 땅을 파야 하는데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다. 단기간 공작이라 신고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임무를 수행한 뒤일 거다.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끝났기 때문에. 쫓아오는 군보다 우리가 빠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풀어줍니다. 네. 아니 왜 쫓아올 거라고 생각해? 앞에서 기다릴 거는 왜 생각을 못해? 근데요, 요게 맞아 들어갑니다. 더 빠르구나. 훨씬 빠릅니다. 그치. 왜? 이들이 훈련한 다음에 네. 21시에 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보면 바로 한 거예요. 네. 가자마자 이제 바로 해가지고 파주 이제 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제 순경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보고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과정에 그다음에 이 사람 이 우씨 사형제가 얘기했었던 말을 어디까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일 것이며 이걸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보고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이들은 이미 종로석까지 종로 앞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한 다음에 이 다음 날 아침까지도 일단 박정희는 몰라요. 이 보고 라인 때문에 이 다음 날 아침 9시 반에 보고가 들어가요. 그때까지 일단 모르고요. 이 가운데서 군이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는데 이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결정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뭘까요? 왜 왔는지 모르. 네, 왜 왔는지를 몰라요. 아니 왜 왔는지를 알아야 침투 경로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왜 왔는지를 몰라서 군부대를 타격할 건지 어디일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직접 그렇지. 타격하려고 했다는 그렇게 건 대담할지 몰랐지. 상상도 못했겠지. 네. 그 김신조가 발표할 때까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거는 언론에도 공개가 안 됩니다. 언론에 네. 공개되는 건 김신조가 잡히고 네. 22일에 돼서야 엠바고가 풀립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네. 계속 쫓아가는데 못 잡아요. 못 잡고요. 21일 네. 7시입니다. 저녁 7시 제 4차 수경지. 제가 그 수경지는 지도를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네, 네. 띄워놓으시면 돼요. 수경지라는 건 자는 거예요. 자는 네. 거. 그 4차 수경지를 출발해서 승가사 능선을 따라서 성북구를 넘어 네. 이제 그 세검정 넘어온 겁니다. 승가사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청와대 바로 앞이에요. 종로요, 여기. 네. 성북구 종로 그 사이에서 이제 성북구 쪽에서 종로 쪽 청와대로 넘어온 겁니다. 네. 구기동. 어. 구기동 아세요? 거기 네, 알죠. 만두집이 네. 맛있는 만두집이 거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진짜 턱밑까지 왔는데 진짜? 네, 넘어왔어요. 그러던 21일 그 저녁이 됩니다. 네. 이때 처음으로 발각이 됩니다. 그게 아까 말한 서대문 경찰서장 이각형 총경이 지프차로 쭉 네. 이렇게 넘어오던 중에 네. 그 사람들을 봐요. 야. 31명이 각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31명. 자, 이 31명이 일단은 네.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일단 한국 군복도 다 갈아입습니다. 안에 총이랑 이걸 다 놓고 총이랑 이걸 다 놓고 기관단총 하나, 권총 하나, 실탄, 개인용 수류탄, 대전차 수류탄. 이게 북한말로 반땅크 수류탄이라고. 네. 그거 수류탄 그리고 단도 차고 네. 그 위에 바바리 코트 있어요. 그냥 민간 바바리 코트를 입은 거예요. 네. 민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제 31명이 다 똑같이 입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 그게 바보 같은 거죠. 원래 계획은 흩어져 가지고 네. 서로 이제 조를 나눠서 몇 명씩 이렇게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31명이 지금 갑자기 제식을 하면서. 제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서대문 경찰서장이 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또 서장이 봤어 또 그를. 왜냐하면 이미 비상이니까. 아. 그리고 막 서장들도 지금 다 현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 난리인 거예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니,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난리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보고 2열 정도로 조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즉시 세검정 파출소로 와서 서울시경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제동 파출소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34단 작전참모에게 병력 요청까지 합니다. 네. 어. 그 상황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애들 그 31명을 보고 그 종로경찰서 서원 네. 그 형사들이 물어봐요. 처음으로 조우하거든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저들이 의심스럽다는 거 아는 상황에서 네. 그 종로경찰서에 있는 그 형사들이 잡은 거예요. 네. 두 명이 잡은 불신 불신검을 검문을 한 겁니다. 한 거죠. 물어봅니다. 누구냐? 어. CIC다. 뭐? CIC가 방첩대. 지금 네. 이게 여기 이제 기무사로 변했다고 지금은 CIC. 아마 바뀌었을 텐데 CIC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의심스럽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거 신분증이라도 달라. 증명서. 근데 우리는 증명서를 지금 부대에 두고 왔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니들이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검문서를 비켜라고 하고 그냥 통과를 해버린 거죠. 일단 여기서 배짱 방식으로 그냥. 근데 일단 CIC가 실제로 이제 있는 조직이고 있어요. CIC에서 훈련하고 있는 애들 함부로 잡았다가는 욕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CIC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경찰들은 저들이 의심스럽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는 상황에 같은 시각 종로경찰서장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규식 총경인데 요 최규식 총경이 이제 자기 부하 경찰들을 데리고 현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청운중학교 뒤에 근처에서 네. 이 사람들이랑 이 그 공비들이랑 조우를 해요. 요 때는 이제 서장이에요. 더 세게 나가야죠. 네. 누구냐? CIC다. 개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관할이야 임마. 이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증명서 빨리 내. 무슨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네. 내가 관할 서장이라니까 임마. 빨리 내. 너 코트 안에 그거 뭐야? 걸린 거. 브랜드의 글로벌 누적 펀딩 금액 63억 원 이상. 요즘 일본에서 가장 핫한 수면 브랜드 브레인슬립의 베개 소개하겠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코일 같은 형태의 독특한 소재와 구조로 높은 통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서 베개를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도 안 나고 땀도 차지 않습니다. 자다 깨는 일이 없는 쾌적한 숙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판매 관리 방법도 편리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한두 시간 건조하면 끝이고요. 베개 본품까지 쉽게 세척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 선물해보세요. 네. 자, 브레인슬립 베개입니다. 자, 여름철 극강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네.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보통 이제 베개 피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 세탁기에 돌려서 쓰시면 되고 보통은 좋은 베개들 안에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통기성이 좋게 뽕뽕 뚫려 있기 때문에 코일 형태로 되어 있죠. 약간 세워놓고 그냥 샤워기로 그냥 물만 해주면 세척이 끝납니다. 네. 지금도 안으면 너무 시원해요. 맞아요. 한번 안아보세요. 진짜 요건 진짜 개 제가 시원합니다. 처음 광고 들어왔을 때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한 3달 넘었죠? 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야, 뭐 잠잘 때 장비가 뭐 수억 원이네, 진짜. 그렇죠. 이거 입 못한 데고 뒤에는 수억까지는 아니도 수백이네 이거. 야. 씨. 자, 여러분 브레인슬립 베개. 요거는 저는 하나는 베고 하나는 껴안고 자는데 너무 시원하니까 이 잠이 진짜 이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아집니다. 죽부인 대형이죠. 네.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브레인슬립 베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요.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에 10살부터 80살까지 1080-1666-1080입니다. 네. 그 뜻이 맞나요? 산삼시대. 맞아요. 아, 그래요? 10대부터 80대까지. 네. 80대까지. 네, 10살부터 80살까지.
이렇게까지. 네. 자, 이거 지금 저희 이제 광고할 때 드셔야 됩니다. 달달하네요. 네, 올려놨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뭐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달달하니? 달달합니다. 자, 이 산삼시대. 근데 가격이 너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부담이 없고요. 산삼은 70%, 나머지 30%는 도라지 그리고 홍삼, 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로 꽉꽉 채웠고요. 산삼 비율을 조금 낮춰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도 있고 구매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박가영 씨가 정말 최애하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네. 아침 방송을 또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부대낌을 많이 느끼나 보더라고요. 꼭 챙겨 먹더라고 이거는. 네. 이거 먹으면 확실히 뭔가 그냥 약 먹은 것처럼 확 힘이 나는 게 약간 있더라고요. 부스터 같이 네. 올라오는 느낌 있죠. 네, 자 여러분 항상 만성 피로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 점심에 밥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퇴근할 때까지가 너무 그 시간이 길고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네. 자 중간에 요 산삼 시도를 한번 에너지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바짝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산삼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부러 가신 분, 빵, 라면, 밀가루 음식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 추천합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카무트 효소, 그런데 스펙과 가격 모두 확인하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에 하루 단 한 포만으로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 특허 공법 글루텐 분해 요소로 라면과 빵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합니다.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서는 최저가를 보장하고요.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으로 드세요. 네, 자 이 카무트 효소가 몸 안에서 이 분해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서 역가 수치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왔을 때 하나씩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먹기에도 약간 미숫가루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맛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것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에이, 많을 힘들어요. 거예요. 특히 더 맞아요. 늙이고. 네. 어릴 때는 그런 거 별로 문제점을 못 느끼다가 나이 네. 먹고 나서는 빵이나 뭐 떡 이런 거 먹으면 전혀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이제 효소를 좀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왕 드실 거라면 좀 더 특별한 효소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효소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속이 편함이 달라요. 그건 확실히 네. 차이가 나요. 확실히 네. 차이가 왜냐면 네. 한국인의 식단에서 이 탄수화물, 밀가루를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하는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라는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들수록 몸에서 효소가 좀 없어지면서도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네. 꼭 챙겨 먹으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분해를 더 잘 시키니까 네. 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겠군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자, 효소 웬만한 거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프리미엄급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너 코트 안에 그거 뭐야? 걸린 거죠. 아 무기들을. 무기들이 걸립니다. 너 오바 속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너 총 본 거 같은데? 그 자리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로 쏘죠 이 서장. 바로 쏘고 요거는 이제 군 그 기록이라서 이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했겠죠. 네. 아무튼 그 최 서장이 기동 타격대를 불러라, 청와대를 사수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저기 수청정 또 동상이 있어요. 네. 이것 그리고 아까 따라왔었던 형사들 중에 두 명 형사가 한 명을 잡아요. 한 명을 잡고 공비에 목을 쪼면서 돌멩이로 머리를 내려 쳐서 잡습니다. 한 명이 잡힌 거예요. 생포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잡힌 이 공비를 그 치안국 별관으로 끌고 갔는데 네. 거기서 자살용 수류탄으로 자살. 폭상. 나머지 그러면 30명은 도망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재직하면 도망갈 수는 없지. 네. 그래서 다들 무섭지.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일단 아까 그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총을 쏘면서 이미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네.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인 건데 시내버스가 네. 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공비들이 네. 이 그 군용 그 버스로 네. 착각을 해서 여기에다 수류탄을 던지고 난사를 합니다. 총. 네. 그래서 이때 그
그 탑승을 하고 있었던 중학생 한 명과 회사원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운전사랑 뭐 버스 안내양 나머지 분들이 네. 부상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머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총 조장이 말했어요. 분산되지 마라. 분산되지 마라. 이대로 청와대로 돌격해야지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한 사람 잡았는데 이 사람이 자폭을 했기 때문에 왜 왔는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잡혀서 청와대인가?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막 흩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경상 예하 제 30대대 대대장 전두환 중령. 와. 요때 요 청와대 인근을 수비 전담하고 네. 있었던 사람은 경복궁. 네. 전두환이에요. 근데 이때 공군이랑 이제 이 30대대에서 네. 포를 계속 쏩니다. 조명탄. 네. 대나처럼 밝게 쐈다 밝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산 일대에 900여 발의 조명탄을 쏘면서 대낮까지 네. 환하게 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김신조가 잡히게 되는데 네. 김신조가 잡히게 되는 과정은 공비들이 이제 여러 공비들이 잡히게 되는 경우랑 좀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지붕을 뛰어다녀요. 아. 야, 무슨 사극처럼. 네, 지붕을 뛰어다니는데 요게 지금 함정이죠. 네. 요 청와대 뒤로 넘어가면 이제 홍제동이거든요. 네. 그쪽은 다 무허가 판자촌이에요. 음. 판자촌 지분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던 거예요. 네. 바로 이게 기와집이면은 도망가기 좋은데 야 이게 판잣집은 슬레이트. 스레 영화처럼 약간 닌자처럼 착착착 이제 착 떨어진 거 아니냐. 우리는 공유를 생각했는데 그냥 심지어 김신조가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네. 네 번째 지붕에서 무너져 탁탁탁탁탁 할 때 착 하고 무너집니다. 아니, 집안에 있던 분들은 또 문제예요. 그래서 도둑이야 소리 치다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쫙 오거든요. 군인들이 쫙 오는데 김신조 이미 일단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폭. 하고 이제 뒷걸음질을 점점 치다가 네. 움직이지 마 이러고 있는데 뒷걸음질을 치다가 옆에 있는 독립가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미 더 이상 갈 데는 없어요. 낭떠러지 앞에 있는 독립가옥이었기 때문에 네. 쫙 둘러싸고 나와라. 나오면 살려준다. 안 나옵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향해서 국군이 15발의 위협 사격을 합니다. 나와라. 나오면 살려준다. 손 들고 나와라. 그런데 이때 김신조가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 네. 곤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배신자가 되어 죽지 말고 잡히면 자폭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류탄의 이 안전핀이 2개였대요. 네. 하나는 뽑습니다. 어.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자 나오면 살려준다. 나와라라고 하는데 하나 더 뽑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살고 보자. 세상에 나는 하나, 생명도 하나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수류탄 안전핀 중 하나만 뽑고 하나는 그대로 둔 채로 네. 나와서 수류탄을 놓고 잡힙니다. 그때 이제 잡히게 되는데 나머지 공비들은 다 사살당했나요? 요게 중요합니다. 네. 22일 이게 3시경이 잡힌 거예요. 네. 그리고 홍제동 파출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말합니다. 박정희 목을 따라온 거고 우리의 목표는 그건 거고 네. 걸리면 어떡하기로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걸리면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면 왔던 길을 알면 태강로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요. 누설을 네. 합니다. 그리고 태강로를 이제 군부대가 쫙 잠입을 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잡습니다. 네. 며칠에 걸쳐서 잡아서 결국은 31명 중 네. 1명 생포기 김신조고요. 네. 나머지 그 29명이 이제 네. 어떤 사람은 자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군인에게 사살되기도 사살. 하고 네. 한 명은 북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긴 우리가 몰랐던 거죠. 한 명은 돌아갔다. 한 명이 북으로 도망을 갔던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한 명은 돌아가게 됩니다. 와, 그분 대단하시네. 그 진짜. 사람 지금 뭐 뭐 하시나? 살아 있겠죠. 북한에 그거 뭘 알 수 없죠. 그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돌아온 사람을 북한에서 어떻게 처리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맞아요. 살려줬을까 죽였을까. 살리기도 죽이기도 그냥 죽이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훈련 교관으로 쓰다가 그럼 이제 무빙의 박희순처럼 혼자 살아 돌아온. 근데 갔다가 돌아왔었던 사람들 몇몇 더 있었다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주장을 해요. 네. 간첩들을 왔다 네네. 갔다 이제 왔다 했었으니까. 갔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뭐 사실상 1.1 사태는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대한민국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가 주민등록번호를 1000001 아마 본인이 1번 자기 1번이. 일 거고 유경수가 2000002 이 마지막 1이겠죠. 그거. 1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했다고. 초기에 그 공개된 대응이 사실 국군의 대응이 좀 미흡했죠. 우왕좌왕했고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경비 경호도 실제로는 그때 아마 전두환이 박정희한테 신임을 받았던 계기도 그거고 그 조명탕소 것도 그렇고 안에 30경비단 33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엄청나게 변화가 많았죠. 그 참고로 일단 김신조가 잡히기 전까지는 목표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직전까지도 청와대 경비는 굉장히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전까지. 맞아요. 아 그러면 청와대로 그대로 돌진했으면 그래서 그 총조장이 흩어지지 말고 청와대로 가라라고 하는 걸 그럼 들었다면 들어봤을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둘러싸면서 지금 수색하고 있었던 그렇지. 때였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이제 뭐 안에 뭐 100일 경비단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럼 김신조님은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시고요.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활동하고 계시고. 이게 성락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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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군인 피해자, 군인 사망자는 아무도 없네요. 민간인만 사망했네요. 군인 피해자 많습니다. 군인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고 한 뒤에 30여 검거 명, 과정에서? 검거 네. 과정에서 한 30여 명의 청격전.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때 쐈던 총알 개수만 수십만 개. 이 31명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은 특수훈련 받은 애들이고 네. 우리 국군들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많이 제가 듣기로도 많이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참 뒤에 강원도 삼척을 통해서 들어왔던 네. 그 잠수함 통해서 들어왔던 간첩 잡을 때도 레펠 타고 내려오는데 그거를 탁 스나이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훈련 받은 진압이나 색출 부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특전사라는 게 더 강화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네. 방식이 바뀌잖아요. 헬기 레펠에서 밑에서부터 수색하잖아요. 방식이 바뀌었죠. 이게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단 헬기랑 이게 엄청 떴대요. 헬기부터 떠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하는데 동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 잡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려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태강로를 잡아놓긴 했지만 네. 이 특수훈련 받은 사람 30명을 이제 김신정으로 잡혔으니까 나머지 30명을 잡는다는 게 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퇴강로가 공개 안 됐으면 못 잡았을 수도 도망갔겠죠. 있죠. 더 많은 숫자가 북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김신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정신 교육을 더 빡세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 북한도 이제 비슷한 변화를 그렇죠. 겪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북한 입장에서는 개변절자니까. 그렇죠. 네. 참고로 북한은 요게 드러났을 때 북한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간첩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일부 좌경분자들에 의한 부인한 거네. 예. 일탈 행동이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북한 군내 상황들이 이거는 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서 정리한 거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간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인정하면 정전협병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막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남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고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또 우리 대한민국 정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언제 또 이 정도까지 날이 설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 사회 불안이로 인해서 생기는 뭐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들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탈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특이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68년 1월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요. 네. 그 다음 달에 미국의 그 정보함인 푸에블로가 납북이 됩니다. 납북이 됐죠.
그리고 68년, 67년 양해에 네. 휴전선에서 서로 총 쏴서 죽였었던 군인들의 숫자가 700에서 800명입니다. 그만큼 지금 남북은 네. 이 시기 남북은 가장 적대적일 때고요. 네. 서로 가장 군사적으로도 위협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겪었던 분들은 사실 네. 북한에 대한 시각이 고정화될 그럼요.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분명.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이때 언론들을 보면 네.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쩌다가 청와대 앞까지 뚫렸냐, 국군 뭐 하는 거냐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네. 이때 유신 전이니까 그런 네. 비판 기사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 엄청 써야지. 지금 이거 뭐 네. 하는 짓이냐. 당연하죠. 이제 예. 국제 관계가 지금 조금씩 평화로 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미친 짓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언론 기사까지 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건 이후로 북한은 6.25 이후로 네. 아 이거 미친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었던 네. 사건이죠. 지금까지도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끝나지 않는 미신 짓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